가봅시다. 친구는 이 작품 아세요? 향수? 들어는 봤죠? 아마 하긴 했었을 거야. 아마 겨울방학 뭐 수업 때만 많이 들었다든가. 보통 이제 내신 들어갈 때, 내신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접하는 시가 이런 종류의 시였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요 향수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자, 향수라는 게 일단 뭐야? 고향에 대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향수라고 하죠, 그쵸?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보자고요. 자, 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리워한다는 걸까? 일단 이 속성까지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뭐 예를 들어 전 여친이 있다고 현 여친 있으세요? 뭐야? 이게 왜? 이게 대체 무슨 대답이야? 아니, 아무튼, 네, 뭐, 전 여친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그래서 전 여친이 그리워. 아니, 그립다고 해. 안 좋은 부분이 그리워? 좋은 부분이 그립겠죠? 그때 당시에 좋았던 것들이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그리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이 고향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동반을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자, 여기에 그리워한다라는 게 과거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그리움입니까? 그쵸? 보통 과거가 연결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거면은, 자, 요런 인식 플러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죠? 과거에 대한 거. 그럼 이걸 우리가 묶어주시면은, 일종의 추억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게 실제로 표현될 때, 회상을 하는 형식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이었다, 그냥 그리움 이렇게 외우고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나가면은 까먹을 건데. 여러분들 그렇잖아. 내신 끝나면 일주일 만에 까먹음. 너도 있었잖아. 뭐 문학. 사실 나도 기억이 안 나. 뭐 상처가 꽃이다. 막 이거 기억나 지금? 나 안 나는 거 아니었어? 아직 유효 기간이 좀 있나? 아무튼, 그러니까 적용 이제 그리움에서 끝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선지가 파생이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움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수라는 작품, 그러니까 어떤 이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은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시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아라는 뭐가 반복돼요? 후렴구가 반복되죠. 그쵸?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후렴구 기능. 기능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 자, 얘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랑 연결이 돼요? 제가 이걸 역으로 설명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은, 어떤 개념은 어떤 것이 반복되는 거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 강조.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운율이죠. 그죠? 운율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였어? 그냥 반복되는 거라 했어요. 반복되는 거. 운율 형성 혹은 뭐 같이 연결되는 거, 리듬감 형성, 뭐 반복, 뭐 이런 것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얘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통일성도 드러날 수 있겠죠. 아마 이거 내신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아마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는 형태적 안정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말도 했었어요. 방금 지한이가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가 된다 했었어요. 그죠?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가? 그만큼 이칠리아라고 하니까 꿈에서 잊히지 않는다. 그만큼 내가 고향에 대한 뭐를 강조? 그리움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죠?
그리움이라는 심정을 강조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이번 표현 자체로만 보면 뭐예요? 차마 꼬맨들 잊힐리야. 잊힌다는 거야? 안 잊힌다는 거야? 안 잊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도 추가 가능하죠? 서리적 표현까지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강조의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 맞죠? 우리 후렴구 기능은 이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일반적인 후렴구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시에 있는 후렴구의 기능은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옆에다가 그래도 필기할 곳을 따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필요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신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주자면은, 자 얘는 일단 향수 말 그대로 고양이 과거 모습이었어요. 그쵸? 근데 같은 정지용 작가가 쓴 다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요, 고향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일단 얘는 상황만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분명 과거에 대한, 과거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자 근데 얘는요 언제 모습이냐면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고향의 모습. 그럼 내가 고향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현재 상태에서의 고향을 보니 어떨 것 같아요? 긍정일 것 같아요? 부정일 것 같아요? 여기서 관통하는 시대상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어. 얘는 둘 다 일제강점기예요. 정중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향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실망스럽겠죠. 부정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 향수라는 작품이랑 고향이라는 작품이 정반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고향의 현재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가 동반이 된다? 실망이 동반된다. 그럼 실망을 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니 또 뭘 하게 된다? 방황을 하게 된다. 아마 여기에도 문제가 아마 실려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안 넣어놨네?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넣어놨구나. 아무튼 그냥, 네, 요런 게 있다. 현재 공간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가 실망이라는 속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실망을 언제 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실망을 하는 걸까? 올 것 같아. 뭐도 없으면 실망도 없어. 그렇지, 기대. 그치? 얘는 기대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 옛날 그 고향에 대한 기대가 어디 있었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실망도 있는 법이죠. 근데 기대를 안 하면 실망 안 하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 여친이 돌아올 거라는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 근데 안 와. 걔 실망이겠지. 근데 애초에 기대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실망도 없는 거야. 내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자, 옛 이야기 지주된 실개천. 자, 일단 여기 묶어주세요. 옛 이야기부터 실개천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는 천이란 말이에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뭐하고 있대? 지주되고 있대요. 제잘제잘 거리고 있어. 자,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 무슨 표현? 천이 제잘제잘 거려? 유인법 해야지, 유인법 해야지. 응? 이거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금 과거의 속성이 당연히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옛 이야기가 그 부분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돌아 나가고, 자, 회돌아 나가도 일단 밑줄 쳐주시고요. 거기도, 자, 거기에는 뭐도 추가해야 되냐? 회돌아 나가고 부분에
뭘 넣어야 될까요? 하나 더 있지 않아? 이것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의인법에서 끝나면 안 된다잉? 이것도 갖고 가야 돼. 화류법 뭐였죠? 에? 뭐라고요? 응? 나 이거 수사법 너가 해달라 해서 해주는데 이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뭐였어? 화류법 안에 의인법은 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해가지고 음. 움직이는 그러니까 화류법이든 이인법이든 어쨌든 얘도 뭐야 생물이 아닌 걸 생물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구분하라 했었어요. 의인법과 화류법에 결론적으로 그냥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 사람 말고도 다른 생물들도 가능한 건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회돌아 나가는 거라는 그 행위 자체는 어쨌든 간에 사람 말고도 다른 존재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그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왜?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 공감각이죠. 자, 다른 말로? 오케이, 전이. 자, 그럼 여기서 뭐랑 부분, 어떤 거랑 어떤 부분이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랑 어떤 포인트? 그죠. 게으른 넣으면 안 되지. 예, 금빛 울음이죠. 금빛 울음이니까, 네, 그쵸. 자, 그래서 청각에 시각화라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까먹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자, 보통 이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라고 했었지? 주된 감각이라고 했었죠? 주된 감각. 여기는 그것을 보조해주는 감각이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빛 울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메인인 거예요? 울음이 메인이죠. 울음이 메인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청각을 주시면 되고 뒤에는 뭐야? 금빛이 보조해주니까 시각.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혹은 감각의 전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후렴구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곳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꿈인들 잊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에서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은요. 자신의 추억이 담겨 있는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추억이 담겨 있는 이상적 공간. 됐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질화로에 재가 씻어지면 자, 이게 이번에 뭐가 나왔냐? 화로라는 소재가 나왔고요. 재가 식어졌다고 했어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건 참고로 최근에 조금 어려워진 학교에서 낸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최소 2개. 자, 요걸 통해서 계절감을 알 수 있었어요. 좀 빡세죠? 화로인데 어떻게 계절감이 나와? 그죠? 나오긴 나와요. 뭘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무슨 계절인지는 아실 것 같긴 해. 뭘 것 같아? 겨울이죠. 겨울이. 실제로 여러분들 근처 학교에서 나왔던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만약에 외우기만 했었다면 아마 저걸 겨울과 연결시키기가 빡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식어지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 시간 경과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그럼 얘가 제가 식어진다는 게 뭐야? 그만큼 이 화로를 신경 써줄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대충 요 시간대가 언제냐? 물론 밑에도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얘가 이 화로를 신경 쓰지 못할 만큼의 밤, 새벽 정도로 볼 수 있겠네. 그쵸? 됐나요? 그 다음에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이 빈 밭에, 이럴 때 뭐 시적 허용이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소리가 말을 달리고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뭐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청각의 시각화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생각한 거야, 소리? 화류법 생각했어? 또 맞아. 소리가 달릴 수는 없잖아. 그죠? 두 개 다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 특징이 있으면 둘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같이 방금 또 청각의 시각화도 갖고 가시면 되고, 이것도 넣으시면 돼요. 둘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다른 외부 작품이 나오셔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연도 그렇고 두 번째 연도 그렇고 이런 곳이라고 한 거 보니까 다 여기가 뭐야? 고향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그쵸? 첫 번째는 고향의 정경 정도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있으신 어떤 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이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괜찮겠네? 자, 요거 뭐야? 무슨 마음이야? 흙에서 자랐고, 딴 거. 내 마음이 흙에서 자랐대. 이건 마음이 무슨 속성이라는 거야? 땅 속성 이러면 안 됩니다. 땅 속성 이러면 안 돼. 자. 흙에서 자란 마음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흙은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뜻으로는 이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나와볼 수 있어요. 순수함, 순박함.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데 여기서 뭘로 해석하시면 되냐? 순수한 마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안다길래 안다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냥 오늘 처음 보셔서 그러신 거죠? 약간 우리 그래서 낯은 한번 가려야지, 그치? 저 낯가리잖아요. 아니야? 너 봤을 때 어때? 뭐지? 아니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이 생겼지만, 네, 생각보다 많이 가립니다. 아무튼, 자, 여기가, 어쨌든 여기 3년 자체는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죠?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인데, 여기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럼 그때 당시가 그리운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당시는 어쨌든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자, 이거 함부로 쐈다 이거에 너무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얘가 애초에 뭘로 전제가 돼? 어린 시절이라는 걸 전제하니까. 그럼 난 순수하니까 별 생각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과 연결시켜야지 이거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했니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풀속 미술의 함출은 휘적시던 곳. 여기는 촉각적 심상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직유법이란 말이죠. 그쵸? 그냥 어린 누이의 외양 묘사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어린 누이의 외양 묘사.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거기는 밑줄 쳐주시겠네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아내는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발을 벗고 다닌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가난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상 죽던 곳. 얘가 뭐야? 가난하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하늘에는 성근 별. 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여기서 갑자기 이게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과 좀 다르게 모래성이 되게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내신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동화적 이미지가 있다. 동화적 이미지가 있다. 모래성만 봤을 때 동화적 이미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지금 계속 고향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향에 대한 약간 뭐 동경이나 뭐 지향점인 거죠. 그거랑 연계해 봤을 때는 충분히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 까마귀 우리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이 지붕만 봐도 뭐야?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이 도란도란거린다는 걸 봤을 때 어쨌든 여기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 가족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속성까지 있냐? 도란도란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공간까지도 넣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거기 이제 넘기시면요. 네, 문제들이 조금 있죠. 요 문제들은 제가 일단 과제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살짝 고민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과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몇 개 뭐 하나 풀어보자고 하기에는 다 너무 내신형 문제라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포괄적으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알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게 이번 주 수업에 한 부분들은 요거는 일단 과제로 먼저 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페이지 볼게요. 여기 재현이 기억나죠? 근데 다 기억나요? 또 까먹죠? 또 까먹었죠?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저번 주에도 얘 거 한 거 같은데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안 했었나? 저번 주에는 너가 안 왔나? 맞잖아, 그치? 아, 그때 뭐였지? 국어 했었지. 국어랑 그게 또 뭐였지? 백석 작품만 했었고 그 다음에 소설 좀 했었고, 그치? 그 비문학 하나 했고, 그죠? 그럼 이건 다시 설명을 해야겠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이 대충 언제였죠?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뭔가 알 것처럼 뭐? 자식이 이게 들려도 뭐라 안 해. 이재경이야? 살짝 겹치기는 하나? 완전히 일제강점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혹시 아세요? 벌써 까먹었노? 응? 그리고 우리가 얘 작품은 좀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도 했고, 그 있잖아, 그 등신 같은 돼지같이 생긴 뭐 설렁탕 주임년 뭐 이러면서 막 기억나? 그것도 있었고, 요 작품도 있었고. 자유어. 맞아요. 자유어갑 하는 거 맞아. 자, 얘는 근데 자유어갑의 양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시대가 두 가지 정도 돼. 일제강점기 제외하고
언제 있냐?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 다음에 두 번째 70년대에서 80년대. 근데 둘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7, 80년대는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살짝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살짝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물론 얘는 둘 다 공통적으로 자유의 억압이라는 부분들은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요걸 추가시켜줘야 돼요. 혼란한 정치 상황에 기반한 자유 억압이에요. 왜 혼란한 정치 상황이 나올까? 우리 연도를 잘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쵸? 6.25가 끝났어. 그쵸? 자, 6.25 이후에요. 근데 자, 전쟁 직후라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들 어디로 가? 부산으로 빤스런 치잖아. 그치? 피난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피난을 간다라는 거는 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막 몇 가지만 싸들고 가가지고 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겠죠. 그쵸? 전후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요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다 보니 당연히 자기 꼴리는 대로 투표대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독재 정권이 시작된 거야. 물론 이때도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얘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면 돼.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어떤 중심에 맞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요런 상황 속에서 자율 억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어떤 얘기야? 요 5, 60년대 때 파생된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 4.19 혁명 있죠? 4.19 혁명. 혁명인가요? 혁명이라 하기도 좀 뭐하고 4.19 운동이라고 합시다 그냥. 저는 약간 정치적인 건 중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 빨간 맛도 아니고 파란 맛도 아니에요. 알겠죠? 아무튼 4.19 혁명, 뭐 5.18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굵직굵직하다고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민주화 운동은 요 시대 때 일어났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성공하진 못했죠.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 80년대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자,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뭘 것 같아요? 7, 80년대 하면은 가장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 사건.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경향일 수도 있고요. 응? 사건이라고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메타. 나 이거 많이 얘기해줬어. 자, 요거는 어쨌든 공통적인 거니까 제가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거겠죠?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이거 있잖아. 이촌현병산 얘기하면 확실히 알잖아. 뭐야? 산업화. 얘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얘는 산업화예요. 얘는 산업화의 독재 정권이 콜라보가 된 상황이고, 근데 특히 이때는 이 산업화일 때는 이 자유 억압에 대한 부분들이 뭐 대놓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지식인들이 특히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 피해들을 많이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특징 얘기해줬죠. 그쵸? 도시로 돈 벌려 나가려면 뭐 해? 이 도시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있긴 있지. 근데 좋은 일은 아니지. 어떤 일들이야? 일용직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용직 노동이라는 게 뭔데? 그래.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는 그런 질 안 좋은 일자리만 남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산업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많이 발전을 해요.
뭐 공업이나 아니면 또 뭐도 생겨나 서비스업이나 뭐 그런 것들 건설 막 이런 것도 막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에 필요했던 노동들은 이것에 불과하다 보니 이 도시에 대한 꿈을 안고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보통 빈민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도시에서 빈민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자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밀려나요? 경기도로 밀려납니다. 빈민들이.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소설 중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죠. 어디까지 밀려난다고 했어요? 부천까지 밀려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원미동 사람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연작 소설이라고 했었죠. 원미동 사람들 아세요? 기억나? 그건 모르세요? 응.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살짝 달라요. 자, 왜 다르냐? 얘는 얘랑 콜라보예요. 자유억압과 산업화가 콜라보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당연히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강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들의 일환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새마을 식당 말고 새마을 운동, 그죠? 새마을 운동.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특히 이거 재개발, 그죠? 이 개발과 그 기개발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달라? 이건 어디다 쓰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뽀사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이걸 하나를 개발이라고 하고, 그럼 그 뒤에 개발은 뭐야? 능력 향상입니다. 알겠죠? 둘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네, 알고 계시고요. 자, 이 재개발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혹시 난수공 들어봤어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항공? 그럼 그냥 상황만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재개발을 해. 자, 예를 들어서 이 재개발 지역이 강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실제로 이 시기에 강남이 재개발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강남은 어떤 곳이었냐? 빈민촌이었어요. 혹은 판자촌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판자집, 그러니까 약간 임시 거처로서 사용되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지. 그지? 이 빈민들, 야, 아파트 생기는데 입주권을 사래. 분양 그거 하려면 입주권 사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정도의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어떡해. 그럼 쫓겨나야지. 철거 비용 받고 쫓겨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 분이 하셨던 아홉 켤레로 남은 그거, 아홉 켤레 구두, 그죠? 그것도 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쵸? 왜? 얘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싹 다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뭐 했어? 시위했잖아. 그쵸? 얘가 결국 시위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과자 됐죠? 맞죠? 자, 우리 이때 잠깐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식인을 탄압한다라는 말이 잠깐 했었죠. 그쵸, 방금? 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친구 누구야? 우리 권씨, 권씨 새끼. 얘도 뭐였어? 지식인이었어. 어떻게 보면 탄압된 지식인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김수영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다시 김수영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예시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 자, 5, 60년대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갔을 때, 자, 이때 당시에 김수영의 시는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소시민적 태도가 뭘까요?
이건 내신 때도 했잖아, 그치? 응. 무슨 느낌은 나는데 말하기가 좀 쉽지 않죠? 어떻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소심이적 태도가 뭐였어? 가만히 있는 거. 좀 집에서 집에서 짜져 있는. 짜져 있다고? 야,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극단적이야. 자, 여기서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요. 소심인적 태도라고 한다면은 보통 양상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방관.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 혹은 두 번째.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긴 하는데, 자,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태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한마디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김수영은 왜 이런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을 하냐면은, 자, 요때 당시에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쵸? 저항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소시민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는 뭐냐? 얘들은 저항을 하고 싶겠지, 당연히 어딘가 속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안 하고 적응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까지 가지고 있냐? 자,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냐면은 나한테 적용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럼 결론적으로 요 태도에 해당하는 또 플러스 성찰적 태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항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자신 자체를 성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때? 저번에 그 고궁에 나오면서 거기서 어땠어? 설렁탕집 주인한텐 존나 뭐라 하면서 왕의 그 비리 같은 경우는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있잖아, 그죠? 왜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면사무소 직원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왜 괜히 단속 대신 해주는 시민들이잖아. 그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근데 대충 이런 얘기하면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전 수능에 나왔던 바가 있는 2019년 수능에 나온 건데, 같은 김수영 작품의 사령이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활자는 간간히 내 자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자유를 부르짖는데 우리 이거 생각해보면 되지. 요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책에서는 자유란 말을 참 쓰기가 쉽지, 그치? 그런데 나의 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이상적으로 그게 당연히 가능하겠지.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화살을 나한테 돌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얘기가 대략적으로 됐으니까, 자, 볼게요. 자, 일단 눈이라고 한다 했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이요? 정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생각해요? 그죠? 부정적인 속성, 그죠? 고난, 시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어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외우고 가시면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기준으로 갖고 가셔야죠. 요것만 하고 쉴게요. 슬슬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십니다. 눈 떴나? 눈 뜨라고. 너요. 그만 자. 자, 볼게요. 자, 일단 눈은 살아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 보니 얘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갖고 가셔야 될 게 뭐야? 요 세 가지를 관통하는 표현. 일단 점층법이죠. 그죠? 맞죠? 자, 점층법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시는 거 알고 계세요? 뭐야? 그거 말고. 요즘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마다 보통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냥 점강이든 점층이든 둘이 통일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보다는요. 점층법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층법이라면 개념일 겁니다. 그렇죠? 개념의 확장 혹은 축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긴 봐봐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점 표현이 어때? 더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다? 점층법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거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침을 하자고 했어요, 기침. 갑자기 궁예가 생각나는 이 말인데, 그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자, 여기서 얘가 기침을 하는 일단 이 사람이 누구야? 젊은 시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네들의 뜻을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시인 뭐로 해석해주면 좋을까? 사실 요거 자체는 사실 누구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시인은 어쨌든 지식인 중에 하나죠. 근데 젊은 시인 거니까 이상적인 이상을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쫓을 수 있는 나이인 거잖아, 그쵸? 그게 누구라는 거야? 사실 나를 얘기하는 거였지, 그지? 자, 그럼 요 상황에서 기침을 하자라는 게 사실 뭐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저항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의 저항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눈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데 플러스로 인식하고 있죠. 얘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플러스적인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요, 요걸 종합해서 눈과 기침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우리는 이건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은 역설적 인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가 역설법이라는 거 아니야. 인식이 역설적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분명 부정적인 속성인데 이 시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일단 지금 눈이 하얗다는 속성이 있었고, 자, 이 기침을 하게 된다면 이 기침 안에 뭐가 들어서 뭐 가래도 있고 뭐가 있고 막 불순물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뱉는 거 자체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이 많은 거고, 그럼 이 눈에다가 하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의 눈은 색채 이미지로 생각해 봤을 때 뭐가랑 연결되냐? 순수함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렇죠? 순수함과 연결돼. 그러니까 여기에 기침을 하자는 거야. 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왜 순수한 곳에 왜 굳이 타락을 시키려고 그래, 씨발. 그치? 내 밑에 또 보자고요. 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자, 거기 밑에 적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자, 이건 어떤 걸로 치환이 가능할까요? 이 죽음을 잊어버렸대. 일단 누가 봐도 좀 기운이 되게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죠? 아무런 감각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소심 있죠? 인물. 혹은 소심 있죠? 태도랑. 그죠? 그래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기침을 하자는 거예요. 불순물을 뱉어내자는 얘기야. 왜? 얘는 모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수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힘드시죠? 눈이 살짝 빨개지시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요것만 끝나고 쉴게요. 자, 아무튼 근데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은 새벽에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새벽이 지난다. 자, 이 새벽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우리 새벽이라는 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뭘까? 성찰의 공간? 갑자기? 공간? 아니, 새벽인데? 이거 시간이잖아. 죄송한데. 그치. 아침을 기다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있는 시간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망의 시간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뭘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예요? 이런 자유억압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억압이 사라질 것에 대한 기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은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젊은 시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일단 고인 가슴에 가래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신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불순물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40분이니까 50분에 진행할게요. 다 되셨죠? 바로 볼게요. 자, 밑줄 친 시어 중 윗글에 눈과 이미지가 유사한 거. 일단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 어떻다는 얘기야? 순수함과 관련된 거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이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4번? 4번이요? 여기 잡아. 4번 같은 경우는 자,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휜 눈은 쌓여서, 자, 이 눈이 쌓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픔에 고인 거야. 그럼 여기서 눈은 순수함이 아니라 슬픔이죠. 자, 여기서 봐봐. 일단 팩트로 봐봐. 눈 옆에 슬픔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순수함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 1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요거는요,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2022년에 나왔던 작품인데, 자, 아무튼 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말이야. 자, 여기가 어딜까요? 부정이요? 고향. 네. 고향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그 공간도 눈이 내리고 저기도 눈이 내리는데, 그럼 일종의 뭐를 표시한 거냐? 그리움을 표시한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순수함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눈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옆에 있는 맥락을 생각해 보고 갖고 가셔야 되는 건데, 친구는 뭐라 했어요? 그거야. 둘 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봐봐요.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아주 너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게, 이 뭔가 좀 느낌이 슬픈 냄새가 나요. 그죠? 돌아서는 모퉁이마다 내 자욱 소리는 나를 따라오고 너는 내 중심에서 눈의 것으로 환원하고 있었다. 자, 이 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사실 그리움과 연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답이 5번입니다. 네. 뭐 3번은 확실히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부정적으로 하는 거. 자,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서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는데, 자, 나는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딱히 얘가 지금 슬퍼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 했고요.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금 고요한 속 상황에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거네요. 물론 다른 것들을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얘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순수한 이미지라고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여기서 가장 유사한 거니까 얘가 제일 좀 가깝죠. 눈의 순수성과 가깝다라고 하면은 5번이 좀 더 가깝습니다.
자, 2번. 자,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럼 이건 뭘 보시는 게 그치? 보기를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쵸? 자, 이 눈의 의미라는 게 뭐 순수,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부분들에서는 요런 게 있고, 실현 내용 가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자, 빛의 자극을 받아 문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만약 이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 감각기관과 판단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순수한 플러스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3번. 위시의 화자가 보이게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국어 이 내용 어땠어? 여기 있는 화자도 결국은 뭐였어? 좀 더 다른 의미로. 얘도 소시민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죠. 뭐 친구도 그렇게 해석했어 혹시? 잘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뭐야? 자기는 저항을 하니까 너도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죠? 그럼 4번이겠죠? 그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 자, 4번.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진짜 많이 틀려오잖아. 그치? 그치, 재현아? 아, 그때, 우리 했을 때, 너 이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내재적 의미만은 주곡한 거. 자, 이건 설마 뭐 틀리지 않았겠지? 몇 번을 했어? 친구는? 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재적 의미라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 뭐만 보는 거야, 뭐만? 안에 거 뭐? 작품의 내용상, 표현상, 특징만 보자고 했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볼 건 이거야. 자, 그럼 하나하나씩 물어볼 겁니다. 자, 1번은 무슨 관점? 그걸 뭐라고 하죠? 반영론적이라고 하죠? 3번. 시인처럼 하고 싶어. 땡. 자, 그치. 지금 작가라는 말 나오니까 페이크 한번 먹었죠.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효용론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 5번. 이 시가 창작될 당시는 사회정치적으로 이거는 뭐 반영론적 관점이겠죠. 네, 요거 때문에 좀 쉽지만 그래도 한번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소설을 조금 해볼 건데, 저번에 고전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현대를 좀 할까요? 자,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자, 아마 요거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요 작품은. 근데 얘는 요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얘도 전후 소설이에요. 전쟁 후 소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쟁 후에 뭐 혼란스럽다 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제목부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이에요, 말뚝. 자, 이 말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말뚝이 일단 뭐야? 말뚝의 뜻. 모르세요? 진짜? 그 땅 속에 박아두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봤을 때, 자, 첫 번째로는 기둥 정도로 해석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엄마 가슴에 말뚝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둘 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거냐면요.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 전쟁 상황 당시에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에 인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북한군에 의해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총 맞아서.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기에 이제 나와 있겠지만, 네, 뭐 어땠냐면은 그 한때는 우리 전쟁 양상이 편때는 이제 초반에는 북한군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막 그 점령 잠깐 했었잖아요. 그때 막 북한 쪽에서 군인으로 이렇게 다 뽑아가려고 이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 전쟁 참전해야 돼. 빨리 가자. 했더니 엄마는 자꾸 뭐야, 얘 없는 척, 숨겨주는 척 그랬는데 뭐 결국 찾았어요. 근데 아들이 안 간다니까 와가지고 얘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요게 이제 1950년대였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서술되는 그 당시는 1990년대예요. 여기 이 엄마의 딸이 성장해서 이제 엄마랑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몇십 년이 지나도 당연히 뭐야, 그게 트라우마로 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상처란 부분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 기둥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엄마가 기대했던, 약간 이렇게 의지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아들이었겠죠. 네, 그걸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가면 좋은 게, 이 사람의 작품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 특징.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소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설에서 어린 시절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린 시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회상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사람, 만약에 작가가 뭐 모의고사를 풀든 뭘 하든 간에 이 사람이 나왔다, 아, 대충 요런 게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된 상황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나는 일단 엄마의 딸입니다. 얘는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는데, 자, 이제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어떤 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마취제 같은 걸 맞았는데 이 마취제가 조금 셌는지 여기에서 환각을 보는 상황이에요. 환각. 근데 얘가 말하는 환각이라면은 언제냐? 이제 전쟁 직전이랑 그 다음에 그 전쟁 중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자, 지금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환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병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자세를 취했대. 갑자기 뭘로 바뀌어서 방어의 자세를 취했대요. 푸른 귀기가 돌던 그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했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의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마소사. 그놈이 또 왔어. 그 놈이 이제 누구냐? 어디냐?
얘네예요, 얘네. 북한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뭘로 넘어간 거야?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로 넘어간 거야. 아까 아들의 죽음이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지 해서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거나 아니면은 엄마의 행위가 뭔가 소름 돋아 보이는 거지. 뭐, 뭐 귀신 나온 거야? 왜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엄마! 하면서 이제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난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은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고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상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일단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 진짜 혹시 우리 엄마 이제 곧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했었죠. 일단 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자,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시점이 뭘 것 같아? 딱 느낌 오세요? 무슨 시점일 거야? 1인칭 관찰자야 주인공이야? 관찰자야? 관찰자가 맞겠죠. 그죠? 여기서 엄마가 포커싱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실제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양탈을 해봤자일 것 같았다. 난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이뤘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기만 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백살을 찾아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오.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봐 제발 허이허이 하면서 난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에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네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이건 저승자가 아니야. 정쟁 중에 있었던 일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그죠?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야, 그럼 네가 우리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아유,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 아들이었다. 자, 여기서 되게 심각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존나 코믹한 상황이에요. 그죠? 갑자기 다리 부여고 아이고 내 새끼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자, 군간 동무, 군간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이게 이제 북한군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저승사자인 줄 알았는데 북한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변화했다는 거야? 인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요 대목으로 통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뭐야? 사실 이게
우리 엄마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머니는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다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간날이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날이.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간 쌈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마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난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는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제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라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이라는 고통과 군간나으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가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것들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어우 존나 소름이네요. 그죠? 예.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놈 개 섞어라 이놈 너도 아주 죽이고 가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등들을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나 알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아이씨 난리 났네. 피디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맺혀 나이 지긋한 수간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어머니의 행동을 기준으로 봤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던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근데 자 그거는 이제 이 작품에 해당하는 거고 전 좀 더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는 소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극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비극적인 요소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전쟁이라는 게 특히 문학에서의 전쟁은 어떤 부분이 비극적인 요소일까요? 뭘 것 같아요? 그럼 6.25 전쟁을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자, 방금 뭐 있었어? 어떤 일을 겪었어? 환각이 일어난 이유가 뭐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당시에 누구를 잃었어? 아들을 잃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도 뭐가 일어났다는 거냐? 당시에 가족의 해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학에서 다루는 전쟁의 참혹함은 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쟁과 관련된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장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광장? 처음 들어봐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줄거리만 대충 얘기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세요.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주인공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쟁 포로였어요. 포로가 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배에다가 실려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너 한국 갈래? 아니면 북한 갈래? 이런 이제 것들을 물어봐요. 일단 봐봐. 근데 한국에서는 막 어떤 군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를 꼬셔. 우리 좀 친하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인 조력을 좀 해줄 수도 있을 테니까 나만으로 넘어와. 그리고 당신 지식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살살 꼬셔요. 응, 살살 꼬셔. 근데 주인공은 남한도 가지 않고 북한도 가지 않아요. 어딜 가냐면 중립국이라는 데 간대. 자기는 그런 사상적인 거 하나도 상관없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게 일단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그걸 결심하게 된 큰 계기가 아내가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아내냐? 임신을 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뭘 잃은 거야? 아내도 잃고 그 밑에 자식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 두 나라가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2번, 5번 풀어봅시다. 2번, 5번. 졸리세요? 네네네. 그 민기야, 너 집에 마플 있다 그랬지?
이거 과지식. 거의 뭐 문학이 위주일 거예요. 다 하셨죠?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2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국전쟁이라는, 자, 뭐가 있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과 이로 인한 분단의 상황은 민족에게 커다란 상처와 불안, 혼돈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열된 민족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자, 극복 의지도 있었네요. 극복 의지. 네, 요런 것들을 형성한 작품. 이게 후반대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없죠,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요 답은 네, 5번이었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선지 있었나요, 여기서? 따로 없었어요? 일단 어머니가 다리의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맞았더니 이상한 걸 보네, 그죠? 그래가지고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뭐가 생긴 거야?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것도, 자,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온 뒤에도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믿고 의지하던 아들을 잃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내면이 전쟁에 사는 것으로 인해 황폐화되었음이 드러난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이 뭐였냐? 기억이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확대됐다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는 전쟁이 남긴 공포로 인해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다. 그 맞죠? 맞죠? 그다음 2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자, 우리 이때 어떤 거였어? 엄마가 보는 그 대상을 뭐라고 생각했었어? 저승사자로 봤었죠. 그죠? 나 역시 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는 맞긴 한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여기 틀렸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했잖아.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방금. 저승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됐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 그죠? 그 밑에 내용이 저승사자 관련된 얘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잠깐 쉬었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너무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얘는 양식이 지금 제목에 봤을 때 2개잖아요, 그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2개에 대한 특징만 기억하시면 끝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비문학 진짜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물론 저번 주부터 하긴 했지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까먹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문학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 했어요. 네. 물론 이해를 한다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이거를 단박에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무나 그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처음 보는 질문인데 어떻게 단박에 이해해? 그건 천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각각에 대한 이제 글의 구조가 다 존재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우리가 뭐 과학적인 어떤 공식을 대입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철학자의 견해를 이해하는 문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초반에는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제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계속 모의고사를 풀리려는 목적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재 자체가요, 상당히 제가 쉽게 구성을 해놨어요.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요 시즌 교재는 방학 되기 전까지 아마 다 끝나지 않을까. 방학 되기 전, 그러니까 기말 끝나고 또 방학 때까지도 또 텀이 있잖아요, 그쵸? 그 안에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구성을 바꿀 거예요. 더 이상 내신형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학 때부터는 어느 정도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이제 적응하셔야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반에 겨울방학 때 왔었을 때 솔직히 진짜 정말 쉬웠던 문제조차도 못 풀었던 분들이시잖아요. 인정? 예, 네, 맞잖아. 맞잖아. 뭐 응이들이잖아. 그랬었는데 되게 신기해. 어떻게 갑자기 잘해지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해지지? 근데 뭐 너도 뭐 못한다고 자기가 지금 그러지만 아니야, 이전보다 많이 나았어. 지금 수준이 더 높아 보이니까 또 다른 벽에 막혀가지고 또 그런 거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신 거 맞아. 당신은 정확성이 일단 확보가 되면은 이제 시간 문제니까, 시간 관련해서만 보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재현이도 그렇고요. 네, 뭐 친구도 그렇게 되시겠죠. 자, 아무튼 가볼게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11세기 무렵부터 12세기까지 유럽에서 번성했던 미술 양식을 가리키는데, 이 시기에서 유럽 사회는 교회를 구심점으로 해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섰으며 경제적으로 번성하였다. 수도원 조직은 새로운 사상과 예술 경향이 전 유럽에 퍼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증대한 권위와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건축물이 필요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공학기술, 조각과 회화의 장식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여기서 어떤 정보를 추려내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우리가 쭉 그래도 좀 추려내보자면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 그냥 줄여서 로마 양식, 로마라고 할게요. 그냥 요런 양식은 지금 뭐랑 관련돼 있었냐면은, 자, 일단 뭐가 안정적이 됐어요? 종교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쵸? 종교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 그쵸?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로마네스크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대된 권위와 역할. 거기도 밑줄 쳐보자. 증대된 권위와 역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나왔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라는 명칭은 로마 건축에서 파생한 것이란 뜻으로, 이 시기의 건축은 고대 로마의 아치 구조와 둥그스름한 천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네요. 뭐 있었어요? 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쵸? 아치 구조랑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둥그스름한 천장. 여기서 궁융형 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편한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둥근 천장, 뭐 궁융형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얘의 요소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자, 로마네스크 건축의 기본 평면 구조는 중세 초기부터 사용된 바실리카 양식을 토대로 하는데, 이 양식으로 지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두 줄의 기둥굴로 칸이 나누어진 직사각형 복도식 몸체와 재단이 놓인 반원형의 후진부, 그리고 본체를 가로지르는 교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목조 지붕과 얇은 벽으로 지어진 초기 바실리카 교회 건축과 달리, 자,
로마네스크 건축에는 내구성을 높이려고 자 뭐가 나왔다? 석조 지붕을 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 목조 지붕이 있었는데 뭐야? 요게 좀 약하고 그럼 좀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뭐로 됐다? 석조 지붕을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보다 더 큰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벽의 두께를 보강했으며 넓은 내부 공간을 궁융으로 덮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의 공학 기술적 특성은 건축물의 형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 일단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게 뭐였냐? 자, 지붕부터가 달라요. 그쵸? 지붕이 석조야. 석조라는 이유는 일단 뭐 내구성 이슈겠죠. 내구성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건축의 공학 기술적 특성은 건축물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외관은 탄탄하고 육중하며 내부는 거기 밑줄 장엄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게 된 것이다. 그것만 그냥 밑줄 쳐주세요. 자, 근데 이제 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외관은 한 세기를 거치며 변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힐데스하임의 성 미카엘 성당과 그 오탱의 생 라자르 대성당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서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전자에 비해 후자는 자,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전자에 비해 후자 둘이 비교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창문이 더 크고 처명 아치를 비롯해 첨탑 지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날렵하고 뾰족한 모양이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수직적인 구조와 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이어졌다. 잠깐 이거 갖고 가셔야 될 거 하나 있네요. 자, 이 변화라는 게 뭐가 있었냐? 첨탑 지붕이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날카롭고 그 다음에 뾰족하대요.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발전하게 됐다고 했냐면은 고딕 양식으로 발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나 로마네스크 양식과 달리 고딕 양식이 형태적인 요소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외형 변화는 12세기 중엽에 새롭게 발행한 건축공학 기술과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대도시의 성장에 따른 교회의 사회적 역할 변화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유가 딱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첫 번째 기술의 발전, 그쵸? 건축 기술의 발전이고 그리고 그 종교적 어떤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 있었어요. 교회 사회적 역할이 바뀌었대요.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생세르냉 대성당과 영국의 더럼 대성당 내부를 보면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특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생세르냉 대성당의 천장은 소위 원통형 궁륜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반원형 아치를 연장한 형태로 천장의 무게를 측벽 전체가 지탱하게 되어 있다. 궁융을 이루는 기본 재료인 돌덩어리들이 무게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므로 천장이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양식은 그럼 어디일 것 같아요? 방금 생세르냉 성당은 어디인 것 같아? 로마일까 고딕일까? 방금 궁융형이라는 말이 잠깐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얘기했던 생세르냉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자, 우리가 아무리 지붕을 석조로 짓긴 했지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천장에
무게를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뭐가 두꺼워졌냐면은 벽 자체가 두꺼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문도 최소화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 기준으로 봤으면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에 반해 더럼 대상당의 천장은 교차형 국융으로 되어 있으며 아치의 교차부마다 보강재가 되어져 있다. 마치 갈비뼈와 비슷하다고 해서 늑제 국융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후에 고딩 건축 양식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아, 그러면 더럼대 성당 같은 경우는 고딕과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저런 구조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시는 분 있어? 성당이나? 없어? 네? 그냥 교회든 성당이든 뭐. 거기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천장이 일반적으로 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당 같은 데 되게 큰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천장이 둥그래. 둥그런데 지금 저거 얘기는 뭐냐면은 저기에 플러스 중간중간에 갈비뼈처럼 이제 대놓을 수 있는 그 갈비대 같은 하나 이런 기둥들이 막 많은 거야. 거기 여기서 늑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 늑자 자체가 늑이라는 말 자체가 갈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천장에다가 그냥 이거예요. 얘가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벽이 두꺼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벽의 두께를 대신 조금 줄이는 대신에 그걸 이제 지탱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준 거야. 추가적인 뼈대. 그러니까 벽을 굳이 백이 더 두껍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뾰족한 첨탑 모양으로 되는 고딕 양식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늑제 국융은 원통용 국융과 달리 천장의 무게가 벽체 전체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늑제들이 벽체와 만드는 점들에 천장의 무게가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지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그 대신 천장의 무게를 받지 않는 벽체 부분은 부담이 덜했으며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나왔죠. 벽체가 두꺼워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은 자, 아까는 창문이 상당히 좁았다고 했었어요. 창문을 훨씬 더 내기가 편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죠? 창문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벽보단 약한 친구잖아. 근데 벽이 존나 무거워져 버리면 창문도 어떻게 보면 막 무게에 의해 짓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훨씬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늑제 국융의 또 다른 장점은 무거운 돌들로 국융 전체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늑제는 뭘 한다고요?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 늑제와 늑제 사이의 빈칸은 얇은 돌판으로 막기만 하면 되었다. 또한 늑제의 각도를 세우기만 하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과 관계없이 천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높이 조절도 상당히 유용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미적 취향의 변화로 이루어졌으며 후에 고딕 양식이라는 새로운 미술 경험의 번성으로 이어졌는데 더럼대 성당은 자, 거기 있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부터의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그냥 이행 과정 일단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 늑제가 포함된 국융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국융,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어떤 국융? 원형 국융이었죠. 원형이었어요. 그쵸? 근데 자, 여기 더럼대 성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둘의 중간 지점이라 했었고 늑제를 포함한 국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럼 대성당 내부에는 늑제 국융으로 덮인 화랑의 끝부분에 처명 아치 형태의 거다란 창문. 아, 거기 밑줄. 처명 아치 형태의 거다란 창문. 그쵸? 이때는 아치형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한데 이때가 일종의 과도기인 거니까 이러한 특성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고딕 연출 양식의 대표적인 요소가 되었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는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봅시다. 1, 2, 3, 4번 바로 풀고 같이 해설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한 5분도 아니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다 되셨나요? 할만했어? 어렵진 않지 문제 자체가. 그치? 한 3번 빼고는 별로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은데. 3번 제일 좋았어요. 파는 게 어려웠어? 자, 볼게요.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바실리카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평면 구조에 고대 로마의 홍해와 궁융을 사용하였다. 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어요? 뭐야? 1번이라 했어? 왜 근데 여기가 틀린 걸 왜 말을 못해요? 어디가 틀렸어요? 평면이 아니죠, 그렇죠?
평면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2번. 바실리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 형태의 공통점은 내구성을 높이는 데에서 나타났다. 2번이라 했다고? 너 몇 번이라 했어? 응. 1번. 뭐 이 제각각은 자, 이게 뭐야, 공통점이 내구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냥 뭐였어, 내구성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죠? 3번. 같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라도 어느 시기에 지어졌느냐에 따라 형태적 변화를 보였다. 그치, 우리가 그것도 있었잖아. 로마네스크 양식이긴 하지만 과도기적인 그런 건축물도 있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2번. 자, 다음을 윗글을 읽고 건축에 대한 이해 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솔직히 너무 쉬웠다, 그죠? 근데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기둥 같은 건축물의 골격과 창문 등 건축물의 요소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다. 좀 맞겠죠? 2번. 건물의 외관과 내부 분위기는 기술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말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관계가 있죠. 그쵸?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3번. 새로운 건축 양식은 실용적 필요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탄생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번과 3번은 같은 선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4번. 건축 양식의 변화는 과도기를 거쳐 다른 건축 양식으로 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뭐가 추가되고 하다가 점점점 최종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5번. 어떤 건축물이든 외형적 특징만으로 그 건축물이 특정 양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과도기라고 했으니까 둘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윗글을 읽고 학생들이 보기에 A, B에 대해 판단하면, 자, 일단 A, B를 각각 뭐로 나눠줘야 돼? A를 로마, 그쵸? B는 고딕으로 나눠줬어야 돼요. 그럼 이건 답이 몇 번으로 나와, 바로? 5번? 재현씨? 몇 번이라 했어? 몇 번이라 했냐? 야, 자, 한번 보자. 자, A의 창문보다 B의 창문이 더 크다면은 A가 B보다 먼저 지어진 건물이다. 이거 맞잖아. 그래. A가 먼저 생성된 거잖아. B가 나중에 생긴 거고. 그치? 우리가 고딕 양식으로 갈수록 창문이 커졌잖아. 창문이 작은 이유가 뭐였는데?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그걸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 한번 볼게요. 자, B의 지붕 모양이 A보다 날렵하고 뾰족한 모양인 것으로 보아, 뭐 그냥 2번이랑 완전 똑같은 말인데, 그죠? 근데 모순점이 딱 바로 있네요. A가 B보다 나중에 지어졌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5번이고요. 4번에는 자, 이거 몇 번? 기억이 뭐였냐? 기억 니은이 생스레ning 성당, 버럼대 성당이었어요. 그쵸? 자, 이거는 답은? 요거 어려웠어요? 다 분열인가? 친구는?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5번만 한번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은 천장의 무게를 지지하는 부분이 같아? 에이, 뭐라는 거야? 아니잖아.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늑대니까 아니시고요. 그쵸?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과 관계없이 악치의 각도를 세워서 천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었어? 뭐야, 감으로 찍은 거야? 죽을래? 자, 당신에게 해명 기회를 들어볼게요. 자, 어디 문에서 찾았어? 이 지원에 나와요. 그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지원하면 기둥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클릭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알지? 느낌 알지? 응. 어디에 있어요? 야, 야! 거의 끝부분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까 그 각도 어디 갔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일걸? 맞지? 맞지 않나? 여기 있네. 그 또한 늑제의 각도를 세우기만 하면 보여? 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과 관계없이 천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현우는 제가 지금 저걸 못 들어가지고